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전국을 흔드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악재를 맞은 민주당, 이참에 전국 주도권을 주려는 국민의힘, 여야 기싸움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돈봉투 20개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중 특정이 됐다. 그러니까 돈봉투 받은 의원들 일부가 특정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지금 검찰이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완성했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나 증인 이런 것을 확보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상 의원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로 20명 정도가 특정되었다는 부분하고 또 네. 관련자들이 지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은 검찰이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라인에서만 과연 집행이 됐겠느냐, 다른 라인에서 집행됐지 않겠냐, 전방위적으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돈 살포를 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대개 어디를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 주목할 점은 이 사안은 단순하게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캠프, 다시 말해서 송영길 캠프가 캠프 차원에서 돈 살포를 해서 민주주의 질서가 뭡니까? 대의민주주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영길 대표 체제가 불법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고 그 대표 체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그 이후에 그 체제에서 뽑혀진 이재명 후보의 정통성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수사이고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현역 의원 줄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겠죠. 현재 그게 검찰의 구상이고 또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 엄정한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다양한 정치 개혁을 통해서 돈이 없는 선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제가 30년 전에 정치부 기자 하면서 봤던 모습과 지금 30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는데 민주당이 그런 정치 개혁을 어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검찰이 흘리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녹취록이 지금 조사가 언제 그게 나왔습니까? 이정근 부총장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 무수하게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검찰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수사 통해서 이것을 확정해 나가겠다, 확인하겠다. 또 어떤 의원 특정을 위한 보강 수사를 하겠다. 아직 제대로 특정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어떻게 이런 압수수색,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도 지금 제대로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다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수사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해서 관련된 혐의,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정근 부총장이 위치가 원외위원장 아닙니까? 그 위치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그 녹취록의 신빙성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확인해 나가야 될 텐데 검찰의 수사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계속해서 여론 전폐하면서 나쁜 의원, 나쁜 정당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혐의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데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 이 고리가 나올 거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연계를 시키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모는 얘기를 못하고 단지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사에 시작이 됐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밝혀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과장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차분하게 수사 지켜보고 제대로 잘못된 부분들을 밝혀내고 또 그 부분에 정치적 책임 지우고 또 법적 책임 지울 수 있는 거 지우면서 또 민주당은 이 기획을 통해서 혁신하고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당장 다음 달 12일에 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또 부결시킬까요? 아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은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국회나 또 민주당이 만약에 가결을 시킨다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또 자정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진퇴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민주당이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윤관석 의원 지금 자신들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죄다, 기획된 정치 쇼다라고까지 지금 비판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의원들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안의 진실성 그리고 체포 동의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과연 구속까지 시켜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아도 충분한 것인지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검찰 행태는 너무나 잘못된 행태예요. 모든 사안을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이 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가지고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조사한다. 구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은 그런 상당성과 불가피한 때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지금 뭐 국회 사무처의 동선까지도 다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다 밝혀지는데 인신까지 구속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모든 사안마다 사회적 사안마다 무조건 구속부터 하고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속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참담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검찰의 이 압박과 해유, 뭐 최근에 사안에서도 많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내용을 이미 확정하고 윽박지르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때문에 고통받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구속하려고 하는 검찰 행태는 입법부와 사법부 삼권 분립에 보더라도 맞지 않고요. 그러나 의원들께서 저는 분명히 그런 판단을 하려고 봅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과연 체포까지 해서 구속까지 시킬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론에 떠밀려서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의 인신을 무조건 구속하는 거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 이거 정말 중하다, 구속시켜야 된다고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개의 헌법기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판단은 분명하게 국민과 헌법 그리고 법률에 의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좀 표결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 사안이 발생을 했고 민주당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많은 이 당직자들과 또 당외 인사들까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도 많은 뭐 검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법기관과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법안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정하게 진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이 체포 동의안이 과연 신빙성이 있고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흐름 속에서 뭐 누가 압박한다 또 뭐 대표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일단
이 사안이 국민들께 충격을 줬기 때문에 반성하는 자세는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김 대변인께서 지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관련된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다 하더라도 그 대개의 국회의원들은 다시 구속 적부심이라는 일반 국민이 갖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검찰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고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한테 판단하면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저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충분히 국민들도 판단하고 정치권 판단하고 있고요. 검찰의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고려들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표결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또 코인 논란에 더해서 이번엔 대의원제 존폐 논쟁까지 불거졌는데 이렇게 개파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당 내부의 자정 능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다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자체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민주당의 개혁의 물꼬를 터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당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지금 쇄신안 관련된 부분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한 연초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야권, 특히 민주당의 완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더십이 흔들려가지고 당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 부분 잃어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의 목소리와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데 이 당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을 잘 수렴을 해서 민주당이 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나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앞길이 좀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안 자체가 과정들이 결국은 당내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봅니다. 예. 네. 이 혁신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친명계와 비명계 간 좀 갈등이 더 확전되고 있는 듯한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민주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어보면서 혁신기구가 단번에 출발한다면 또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명망 있는 특히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야 혁신하겠다. 과거에 2015년에 이제 김상곤 위원장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 교수로서 또 민교협 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이 품격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혁신의 가동이 또 정권을 받았었고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성공적이었죠. 이번에도 그렇다면 명망가이면서도 국민들이 봤을 때 야 민주당 혁신하겠다 이런 분을 모셔야 되는데 사람을 찾는 과정도 있고요. 또 혁신위가 과연 정권을 갖는 것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와 같이 협의해서 혁신위의 안들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은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항상 내시던 분 몇 분이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77.7%의 지지율로 당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명계라고 불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와 많이 소통하면서 지금 각종 전국 장애 집회도 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332번 다른 압수수색해도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민주당의 리더십이 그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치열한 내부 토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반명계도 있고 비명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개혁의 딸들 관련된 논의도 있는데 과연 정당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당원들과 그 선을 잘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또 잘 판단하고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자정 능력 가져야 됩니다. 자정 능력을 갖지 못한 정당이라면 사실상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역사 속으로 후퇴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좋은 정책 내놓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후쿠시마 이 오염 폐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내고요. 또 노동법이라든가 간호사법이라든가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법안들을 내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더 정책도 강조하고 또 비명계와 반면계와 같이 대화하면서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독선에 빠지거나 또는 다른 편을 배격하는 분열의 모습들 이런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요. 더 같이 토론하고 치열하게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더 많은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국정 지지율 이 40%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긍정평가가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의 이유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1년을 맞이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국민적 신뢰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권 교체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여소야대죠. 그래서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정에 전혀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코앞에 닥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안보 체제를 강화했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 강화를 통해 가지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국격을 상승시켰죠. 그리고 경제와 관련돼서 민간 부문, 기업 부문으로다가 그런 시스템을 갖다 바꿈으로 인해서 경제의 활력을 갖게 되는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론조사는 그러한 희망이 여기에 많이 섞여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그동안 1년 동안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도하게 입법권을 활용해서 권한 남용을 했다든지 한마디로 어떤 입법 폭주를 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평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생각되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민적인 기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그 스탠스, 이러한 어떤 경향이 쭉 내년 총선까지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목 잡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해소된다면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크게 성공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이 데이터에서 읽고 있습니다. 네, 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8.8%포인트 하락, 긍정평가가 무려 10.1%포인트나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대신에 이 여론조사 지표를 아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승했고요. 30대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30대 같은 경우는 역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사태 네. 그러면서 젊은 층, 소위 MZ세대라고 하죠. 30대 청년층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야당에 대해서 불신하는 계기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지지율이 이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지고 또 이 정당 구성을 보면요, 지지층에서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거의 93% 가까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의 목소리들이 많았던 거죠. 국정에서 뭐 술 얘기가 맨날 나오고요, 뭐 하더라도 그리고 본부장 항상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보다 더 앞서서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외교 사태는 군력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었는데 외교적으로 G7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로 발사도 있었고요. 누리호. 예, 누리호죠.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열심히 기틀을 닦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발사라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도 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제 똘똘 뭉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도층이 과연 뭉칠 것이냐? 최근에 하는 이 정치의 패턴을 본다면 노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대적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기본권의 문제,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헌법을 벗어나는 그런 행태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와도 끝까지 만나지 않고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의 미비가
집권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야당 대표 만나고 야당 의원들 만나서 입법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대통령들이나 과거의 대통령들은 야당 의원들 만나서 그게 진보든 보수든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 구하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오직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똘똘 뭉쳤는데 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집권 1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많이 성사시켜야 되는데 1년은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또 노조라든가 다양한 노동계와도 만나서 소통하면서 일을 잘 풀어나가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중요한 기로다. 내 편만 보고하는 정치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까지도 품는 그런 큰 폭의 큰 가슴의 정치를 좀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권은 강행 처리,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6월 임시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무슨 행정부의 독주적인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기반으로 다 탄생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대한 야당으로서 계속 발목 잡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입법 폭주를 계속 해왔고 자신들이 집권당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양국관리법이랄지 또 무슨 노란봉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어떤 힘을 계속해서 총선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어서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야당이 되니까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다. 민주당이 만약에 해외 관련된 부분은 국수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 가치로 국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모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외교 방향 성과는 다 트집을 잡고 다음 집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국내 정치를 포퓰리즘적으로 한 이런 야당을 상대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런 현상은 내년도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 계속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 중심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외력 정치권에서 밥 한 번 먹기가 어려운가? 앞서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좀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야죠. 여당과 여권의 대표가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야권 반대 대표는 야당 대표입니다. 만나서 과거에도 그런 영수회담이 무수히 열렸고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만나야 되는데 이번 김기현 대표랑 그 논란도 밥 먹자 술 먹자는 것보다 정말 정책 결국은 토론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나서 하는 것은 사실은 밥이라든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올 하반기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 고금리 사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만나야 되는데 정책을 놓고 또 어떤 입법을 해야 될 것인지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서로 타진하면서 그중에 합의점은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하지 밥 먹는 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나기로 한 게 잘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만남이 계속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기를 국수주의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한일 관계, 일본은 그 수많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범죄들,
수많은 살인, 방화, 성폭행, 생체 실험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방류하겠다는 그런 방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국수주의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발목 잡기라고 그러는데요. 정치의 책임은 집권당과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가 돼서 반대한다면 그 야당을 설득해서 야당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국민들께도 요청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김종인 전 의원도 그렇고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전혀 어젠다도 없고 국가가 어디로 갈지 입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젠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런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부분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 간호사들의 오랜 수건,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내용이에요. 비서실장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게 공약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는 거 이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야 간에 만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합니다. 네, 송전 부원장님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지금 김 대변인께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문제 위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제1당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통령과의 대화에 어쨌든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조기에 민주당을 캠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해야 된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이 제대로 유지되기가 협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딱 한마디만요. 많은 사법 리스크 얘기하셨지만 아무런 증거도 지금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도리어 검찰 리스크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시기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씩 밝혀질 것 봅니다. 좀 기다리면 그 결론은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십시오. 이제 네, 송태영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